네, 글로벌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주 화요일 찾아와 주신 우리 매니저님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잠깐 소개 멘트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네. 박현정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 솔루션 매니저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어떻게 축하를 드려야 되나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공식적으로 축하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저희와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좀 분위기가 네. 심상치가 않아요. 네. 일단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오늘 아시아 증시 분위기인데 뭐 환율이 또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환율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60원대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미 뭐 오전 중에 이제 6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고요. 사실 일각에서는 이제 IMF 시절까지 뭐 비교를 하며 이게 이제 좀 심각한 수준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원화 가치가 이제 최근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서 이제 IMF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환율이 좀 급등했던 이유로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최근 몇 년간 미국에 비해서 더 많은 유동성을 풀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증가로 인한 원화 가치의 하락이 환율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연초 대비로 봤을 때 한국 M2는 이제 6% 증가한 반면에 미국은 3%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의 차이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IMF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려면 결국에는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 좀 봐야 할 텐데, 금을 제외한 외환 보유고 금액을 봤을 때 한국이 지금 이제 절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글로벌리 봤을 때 8위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외환 보유고가 금을 제외하고 봤을 때 충분하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저희가 단기 외채라고 해서 이제 1년 내로 외국에 갚아야 할 부채를 의미하는 단기 외채를 또 봐야 하는데, 단기 외채 역시 이제 IMF에 비교했을 때 현재는 높지 않은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IMF 상황과는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IMF 상황과는 분명하게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환율이 워낙 치솟고 있다 보니 걱정이 커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사실 이러한 환율 흐름이 원화만 그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엔화도 이제 동시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엔달러 환율도 뭐 한때 155엔대까지 오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확산 우려가 지금 이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외환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도 이제 엔화 투자했는데 이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왜냐면 연말에 이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내서 이제 이걸로 좀 행복한 연말을 좀 보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너무 걱정스러운 연말이 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저희가 투자자분들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일단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아오조라 은행에서 이제 자민당 총재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달러엔 환율이 이제 150엔대까지 내려왔지만 이제 최근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엔화 약세 흐름이 멈춰지진 않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제 문제는 미국이 지금 셧다운이 해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CFTC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통합 투기 포지션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미국 페드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고, BOJ 같은 경우도 이제 통화 정책을 안정화하는 그런 흐름은 이어지고 있겠지만, 미국과 일본 양 국가 간의 금리 차이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엔화 약세는 좀 과도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에 이제 BOJ 통화 안정 회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12월에도 이제 FOMC가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이벤트를 넘어가게 되면서 양국의 이제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 현재 엔화 약세 국면은 좀 일정 부분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급격하게 회복이 되기는 좀 어렵고 아무래도 박스권 등락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변동이 나타나진 않겠지만 박스권 안에서 이제 일단 오락가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사실 이제 제가 그 달러를 생각해 봤을 때 뭐 10년 전 라떼는 말이야 했을 때는 원 달러도 뭐 1,200원을 돌파했을 때 이건
너 위험한 거 아니야? 뭐 네. 1,300원 돌파했을 때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뭐 1,500원에 육박한 그런 네.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계속 강세를 보일까요? 아, 이게 달러 지수 자체는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은 높지만 원 달러는 올라가는 방향성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여기서도 있습니다. 더 오를 수 있는 네, 그런- 일정 부분까지는 네. 좀 더 저는 1,500원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 국내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원 달러가 사실은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도 맞습니다. 작용을 합니다. 네. 제가 뭐 실예로 계산을 해봤을 때 뭐 수익률이 이제 네. 하락 구간이어도 환율 때문에 이게 수익이 되는 구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네.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이 이만큼 우리의 투자 전략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네. 그 안에서도 이제 엔비디아가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AI 거품론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어제 장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지분을 피터 틸이 이제 뭐 전략 매도를 네.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게 이제 투자 심리를 급격히 냉각시켰어요. 네. 뭐 일각에서 이제 뭐 반도체주의 반등 이야기도 하고는 있지만 네. 변동성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저희가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GPU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게 이제 실적에서 좀 네.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GPU 성능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 사용 연수가 빠르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빅테크 입장에서도 감가상각을 그만큼 빠르게 해줘야 하는데 실제로 빅테크들은 그것보다 길게 감가상각을 하고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GPU의 성능이 향상이 되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더 빠르게 캐펙스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캐펙스 지출에 대한 우려들도 계속해서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GPU 성능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면 A100에서 H100으로 넘어갈 때 성능 향상이 3배에서 4배 정도로 일어났었고 그리고 H100에서 B100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성능 향상이 2배보다 좀 안 되는 1.8배 수준으로 나타났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능이 향상되는 그 폭이 점차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가상각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차츰 잦아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 사실 최근에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았던 건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재무부의 통장인 TGA 잔고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인데 저희 이제 셧다운 해제가 됐고 그리고 아마 12월 FOMC에서 뭐 기준금리를 안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유동성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뀌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AI 쪽으로 다시 자금이 몰려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고려하면서 네. 이 AI 거품론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제 거품이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냉각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의 주요한 원인으로 좀 꼽아서 네. AI 거품론을 언급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이걸 냉철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 AI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JP모건에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확산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괜찮나요, JP모건? 제이미 다임은 이런 이야기 해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미국의 AI 칩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네. 중국의 경쟁력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경쟁력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미국이 이제 실로 두려워할 만큼 네. 그 경쟁이 발전되는 속도가 상당히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네, 일단 이제 저희가 텐센트랑 알리바바가 투자를 한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인 문샷 AI에서 최근에 LLM 모형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GPT보다 앞서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7월 여름쯤에 미국 백악관에서 AI 담당자가 인터뷰했던 내용을 참고를 해보면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AI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제 미국보다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처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이제 몇 년 정도 뒤처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많이 따라온 상황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아니라 인프라 쪽, GPU 쪽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훨씬 더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미국이 앞서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중국이 많이 추격해온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걸 위험으로 인식을 해서 위협으로 인식을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인 거네요. 경쟁력이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한데 네. 그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양국의 기술 패권 네. 경쟁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발휘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과도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중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제 네. G20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 네. 회동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문정 캐스터님이 이제 짱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 네. 짱구는 못 말려 영화도 네. 이제 일본 내에서 뭐 연기가 되면서 한일령 수순을 밟는 모양새인데 네. 네, 중일 관계 긴장 어디까지 좀 이어질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대만 관련 발언을 하면서 중국이 좀 민감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일본의 현재 위치를 놓고 봤을 때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일본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 내에서 지금 일본 내 중국인 입국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까지 회복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 여행 자제해라 이런 제재들이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카드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지금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카드가 많아요. 네. 제가 보기에 뭐 히토류도 있지만 요우커도 하나의 네. 카드가 되어서 이제 관광객들이 워낙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뭐 한국에서도 요즘 흔히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네. 일본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소비를 참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제에도 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결국에는 좀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등장해야 네. 해소가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도 챙기고 미국도 챙기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지금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과 완전히 단절을 하고 있진 않고 뭐 대화할 여지를 나눠두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거나 일본 신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태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한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보복 카드로는 어떤 걸 꺼내들까요? 추가 보복 카드로는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가 자동차 산업의 비중도 높고 전기전자 산업 비중도 높은데 그러면서 이제 뭐 히토류 자석과 관련해서 수출 통제를 한다는 부분도 수출 통제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을 좀 보게 되면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가 중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도요타가 좀 힘들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수입 규제라던가 판매 규제를 할 경우에도 이런 일본 기업들의 타격이 갈 수 있겠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일본 산업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을 좀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뭐 그 안에 일본 정부에서 이제 결국에는 좀 협상을 하려는 시도들을 네. 보이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G20 정상회의 소식을 살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G20 순방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외교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들에 강조를 해서 또 봐야 하는지 관전 포인트와 수혜가 되는 업종들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께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저희가 이제 K 방산을 위주로 해서 실용 외교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방산 쪽으로 좀 봐야 하지 않을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에너지나 원전을 넘어서 이제 첨단 기술 쪽 저희 뭐 기술 의료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해서도 이제 양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과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방산 쪽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산. 그 안에서 뭐 주목하고 계신 종목까지 소개는 좀
어렵겠지만 네. K방산,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섹터의 흐름을 잘 보시면서 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G20 순방에서 외교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이제 국가들과 특히 아프리카 중동에서 이제 한국의 주요 산업군을 어떻게 또 소개하고 또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지를 주목해 봐야 될 텐데 그 안에서 K방산, 에너지 측면에서는 이제 원전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박현정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 솔루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